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드디어 데뷔작이 나왔네요. 네. 저번에 자료 코멘트들은 가끔 했었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사실 드랍도 되고 이거 5개월 정도 준비했죠. 한 3, 4개월. 3, 4개월. 준비했어요. 뭐 11월 말에 자료 하나 또 쓴다고 그러지 않았나? 네. 하나 더 오케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 자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이오 준비하느라고 꽤 오랜 뭐 한 1년, 2년 정도를 계속 저희가 이제 훈련 여러 가지 했는데 하여튼 평상시 말하는 대로 네. 왜 이렇게 긴장한 표정을 안 어울리게 긴장한 표정을 줘? 굉장히 털털한 스타일인데 원래 와, 당황스럽네 내가. 그거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참 당신답게 제약 바이오는 강하나 그래서 내가 오케이 했지만 알았어요. 우리 강하나 연구원의 데뷔작이니까 네. 하여튼 자료가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드랍도 시키고 여러 번 고생 많이 했죠. 또 많이 다들 잘 봐주셔서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상세히 봤는데 내가 일단 이게 기니까 네. 이런 거 쓰신 거죠. 맨 처음에 하여튼 다시 병원들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중소형 제약사들 좀 보자. 이제 리오프닝 관점에서는 그렇지. 이제 병의원을 더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일단 요즘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이제 주위만 둘러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병의원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약국 방문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점이다. 대원제약, 보령제약을 고려하신 거 네, 같고. 보령제약이 이제 탑픽 중 하나이고 대원제약은 이제 호흡기계에 강하기 때문에 이게 넣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주제가 상당히 재밌었는데 코로나 이런 게 생기니까 정부가 굉장히 R&D 쪽으로 많이 네, 투자를 드라이브 확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독특하게 임상 이상 걸 많이 보자. 네. 그 얘기를 자료에 흘려. 네. 그게 포인트가 이제 뭐죠? 신약 개발 단계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에 어떤 임상 단계에서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임상 2상 단계가 성공률이 가장 낮아요. 임상 1상이랑 3상에 대비해서 성공률도 낮고 이제 2상에서는 효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투자하기가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3상은 그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살짝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난 이 자료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종목의 시트가 잘 안 맞아가지고 내가 지랄지랄 했었죠 제가. 근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임사 단계별로 어떤 절차가 있다는 거, 뭐 또 유효성과 안정성 테스트가 심사 기준이 뭐고 난이도는 어떻게 되고 이거 사실 되게 내가 굉장히 고생했다 말하고 싶어요. 이거 정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논문을 보신 것 같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나는 못 읽을 만한 논문인데 우리 강하나 연구원은 유전학도 공부하셨고 미국에서 생물 유전. 그리고 저 의학대학원 다니고 계시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저도 공부 같은 거 오늘 아마 세미나 듣고 나시면 이 자료 이 부분은 굉장히 진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 종목 있지만 제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거는 그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SK 바이오팜. 네. 왜냐하면 기술 쪽 난이도가 상당한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자료에서 그래도 오늘 이런 내용들이 쫙 주제를 갖고서 들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개입을 안 할 테니까 이런 주제예요. 한 세 가지 주제의 마지막에 그래서 바이콜은 SK 바이오팜, 보령제약 네. 이렇게 정하셨고 자료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주니어들 자료를 그래도 나올 때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 특히 제가 아래부터 받아서 했던 친구들은 하는 편인데 하여튼 혼도 많이 났지만 하여튼 준비를 잘 해줘서 고맙고 이제부터 이제 잘 나갈 것 같아. 오케이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나한테 말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2021년 회고와 현황 그리고 2022년 전망 그리고 그에 기반한 기업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제 첫 페이지를 제가 이제 그냥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여기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약 회사를 봐야 할 때는 신약 개발 역량이 있는, 신약 개발 이력이 있는, 영업력이 좋은 제약사를 보자. 이고 바이오를 볼 때는 데이터가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도 없이 그냥 우리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린 좋다 이런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가 나와서 임상이 진전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라이선스 아웃 계약과 개발이 가능한 바이오 회사를 보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었고 그에 기반해서 또 기업 분석을 쓴 거고요. 이제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 보면 키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앞쪽에서는 보고서 자체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3쪽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3쪽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두 개 썼어요. 여기서 제약회사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병원의 재방문과 영업 재개시 그리고 이제 정책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제약회사를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질병이 좀 더 증가하고 리오프닝 관점에서 타격이 컸던 병원 쪽, 그러니까 전통 제약사 쪽을 봐야 한다는 점. 그러나 여기서 좀 포인트가 영업력이 강한 제약회사를 봐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영업력이 강한 회사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베어 시나리오로는 리오프닝이 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복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바이오를 보는데 바이오를 보더라도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만 한다. 학회랑 논문을 보고 그 데이터가 확실할 때에만 투자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13쪽 아래쪽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기관의 투자가 많이 급증했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의 문제점이 글로벌 빅파마 대비 절대적인 연구개발비가 부족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이 좀 주춤했다는 점인데요. 여기 18쪽에 보시면 VC 벤처 캐피탈의 투자도 신규 투자도 이제 바이오 의료가 1위를 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구개발비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신약개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산업의 이제 꽃이자 고부가 가치가 가장 높은 신약 개발에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선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19쪽은 시리즈 A의 투자 유치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약간 오타가 나긴 했는데 항암 분야와 바이오 플랫폼 그리고 내신 경계 이렇게 세 가지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는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이 Year of Brain이었어요. 그래서 내신 경계 쪽에 투자가 좀 증가했던 것 같고 바이오 플랫폼은 뭐 당연한 거고 항암 분야는 영원히 이제 영원한 숙제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에 집중한 회사도 보면 좋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21쪽에 보시면 글로벌리 팬데믹 때 잠깐 주춤했던 거 이후에 헬스케어 지수도 다 쭉 올라가는 그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제 문제는 국내 제약바이오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다. 올라가다가 떨어진 이유는 2020년에 코로나 때 좀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되게 임상시험도 많이 늘어났어요. 임상시험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데이터가 나와서 제약바이오한테 관심을 가졌다기보다 코로나니까 코로나 관련된 기업을 다 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좀 지수가 많이 올라갔던 거고 이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많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실망감과 기대감 하락으로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네.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세미나 가면.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진단이라던가 mRNA.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되니까 그쪽 개발 가능성 보고 했던 것들도 있지만 실적이 정말 좋았던 건 진단 쪽이었잖아요. 네. 숫자는 무지 좋은데 주가는 되게 부진해. 네. 위드 코로나로 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 되면 진단 쪽은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마스크도 저희가 처음에 많이 사고 수급이 좀 부족할 때는 주가가 엄청 많이 뛰었었어요. 네.
근데 마스크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데도 매출이 더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는 부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신데 그 맥락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진단키트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라고 그 생각하고 숫자는 있습니다. 잘 나와도 이제 그쪽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강하나연구원은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어쩌면 중소형 제약사 중에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에 돌아갔을 때 관련된 회사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네. 그거랑 내가 독특했던 거는 오히려 이제는 정말 어떤 파이프라인급에 있는 좋은 걸 임상에 있는 걸 잘 팔고 그래서 바이오텍 투자하자는 얘기 아니야 실질적으로. 다만 이제 위험한 회사들도 많다는 판단 하에 데이터가 나와서 학회와 논문의 데이터를 오픈할 수 있는 회사들을 봐야 한다고 난 그걸 볼 말씀드리고 능력은 있습니다. 안 되고 이제 강한 연구원이 해줄 거니까. 네. 근데 나 같은 이제 노땅들이 주로 봤던 거는 우리나라 제약회사 바이오 하면은 그냥 기술 갖고 있다 라이센스 아웃하면 끝나고 뭐 이거였잖아요. 네.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좀 변할 것 같아. 이제 라이선스 아웃 추세도 되게 성장하는 추세이고 라이선스 아웃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국내 충분히.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임상 개발비, 연구 개발비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후기 임상에 진입을 하더라도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서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이선스 아웃을 하게 되면 좋은 거는 일단 성급금, 계약금을 먼저 받아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을 글로벌 빅파마한테 핫되는 것만으로도 지표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지표를 통해서 트랙 레코드와 백그라운드가 생기기 때문에 라이선스 아웃이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할 때 이게 파이프라인에 지분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 후에는 조금 손해를 볼지 몰라도 현재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돈을 버는 여러 제약회사나 뭐 그런 회사들 그 돈들을 다 이런 데 투자할 것 같죠. 요즘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그쵸. 많이 일어나는 회사도 이유입니다. 많이 만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주변에 맞습니다. 많이 있죠 젊은 분들. 네, 뭐 선배도 학교 많이 선배들도 뭐 좀 대형 제약사의 자회사 뭐 CRO로 가시던지 그런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회사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저도 맞습니다. 저번에 어느 모임 갔더니 다 젊으신데 다 봤더니 대표들이고 막 이렇게 알고 봤더니 다 이렇게 자회사 만든 것들인데 그 바이오 쪽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오케이 진행합시다. 그래서 이쪽이 제 생각에 돈들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임상 단계별로 이걸 난 이 부분이 좋았거든요. 이 네. 내용 좀 설명해 줄래요? 너무 주관적으로 제가 좋았던 것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다 좋습니다. 거기는 네, 22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그런가요, 그러면? 네. 23페이지는 이제 신약 개발의 이제 진행 방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신약 개발의 진행 방식에 따른 이제 라이선스 아웃, 마일스톤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요. 이제 신약 개발 진행 방식이 굉장히 긴데, 이제 후보 물질 발견, 그 다음에 이제 전임상, 비임상, 그 다음에 임상 단계가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4상이 사실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네, 시판 후에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보는 건데 그때 부작용이나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을 하면 이제 시판허가 취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암묵적인 임상 4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서 처음에는 이제 5,000개에서 10,000개의 이제 후보 물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신약 승인되는 게 1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돈도 너무 이제 선문학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금전적인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이선스 아웃, 마일스톤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확정된 계약금을 받고 임상 단계가 이제 나아갈 때마다 전임상에서 임상 1상, 2상, 3상, 4상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마일스톤을 받는 식으로 많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온을 하는 이유는 가나나 연구원 우리는 마일스톤 하면 다 알았잖아요. 네. 이게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일스톤. 그러니까 이 표 두 개는 아주 우리는 상식적인 그림이지만 마일스톤은 쉽게 말하면 뭐죠? 마일스톤은 내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벨업을 하면서 받는 선물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임상이 다음 단계로 갔으니 너네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겠다 하면서 마일스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죠.
네, 그때 돈을 더 받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이제 신약이 출시한 다음에는 로열티 뭐 매출의 10%를 이제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4쪽, 5쪽을 보시면은 24쪽은 임상 개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임상 개발 성공의 중요한 요인인 인디케이션, 적응증, 그리고 3상부터는 트라이얼 아웃컴,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3상에서 좀 지지부진하거나 거기서 안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임상 개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데이터와 적응증에 조금 주목을 하시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넣었고요. 25쪽은 아까 말씀드린 라이선스 아웃 현황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규모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앞쪽은 바이오 위주였고 이후에는 이제 영업의 재시작이라고 해서 전통제약사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6쪽은 국내 의약품 소매 판매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2월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소매 판매액도 이제 이게 2021년부터 조금씩 이제 병의원에 찾는 거, 약국에 가는 거 이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백신 접종 확진자 수가 별로 소용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 이번에 뭐 할로윈 때 사람들 엄청 많이 나갔더라고요. 난 마스크 쓰고 근데 안 가요. 네. 강하나 영어는 갈지 모르지만 난 위험해서 안 가요. 저도 무서워서 못 가는데 거기 갔다 왔나 보지? 아니죠. 이제 주위 친구들만 봐도 슬슬 많이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고 그래요? 나가서 마스크를 벗고 놀더라고요. 그런 이제 통금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통금 요새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알아? 이렇게. 그래서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중 27쪽에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이런 가장 매출 감소가 컸던 병의원 로컬 의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제약사를 봐도 좋을 것 같다. 진짜 이비인후과는 어려워요. 예, 이비인후과. 제가 이거는 정말 실화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하던 병원인데 진짜 안 온다 하더라고. 네, 내과랑 이비인후과. 네, 이거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아나겠네요. 네, 그래서 호흡기계가 강했던 회사들은 거의 매출이 0원으로 거의 바뀌어도 어디죠? 그게 대원제약입니다. 근데 그 콜드라인가 뭐 맛있는 거 맨날 선전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긴 한데 너무 광고비 많이 쓰는 회사 아니에요, 거기?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근데 타사 대비 많이 쓰진 않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28쪽에 지금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파트 중 하나가 이제 바이오 허브인데요. 바이오 허브 요즘 송도에 정부가 그리고 셀트리온 삼바가 바이오 허브를 구축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CMO, CDMO 산업을 성장시키자 하는 맥락으로 뭐 공장도 짓고 이렇게 산업단지를 짓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합류를 거의 확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싱가포르이 바이오 허브가 되게 커요. 되게 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지점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싱가포르요? 네, 그래서 그때 글로벌 계약도 늘어나고 오히려 이제 글로벌 공동 개발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이제 지금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허브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바이오 허브가 구축되면서 CMO, CDMO 산업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연구 쪽이 커지면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싱가포르를 넘어 한국의 바이오 허브 구축이라는 내용을 조금 담아 보았습니다. 이거에 덧붙여서 그냥 간단하게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인수합병 파이프라인을 이제 제약사들 뭐 바이오 회사들이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메인을 잡아놓은 곳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파이프라인 인수를 위한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글로벌 빅파마까지 탑 10으로 키운
다케다 제약을 이제 예시로 들면서 인수를 할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추세. 다케다가 일본에서 정말 크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정말 그냥 옛날에 바이오좀 공부할 때, 야, 일본 뭐에서 다케다는 정말 참 오랫동안 네. 프랑스의 그다음에 뭐였죠? 다케다가 이렇게 더 커진 거네요. 계속 인수하면서. 네, 인수하면서도 몸집을 키웠고 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몸집을 키우고 인수를 계속한 건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신약이 나와야 산업 자체가 좀 커질 수 그러니까. 있다. 그리고 그 기업 자체가 정말 커질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트 2는 거의 기초 부분이라고 생각을 사실 이 하시면 부분은 됩니다. 제가 정말 오늘 바이오를 많이들 아시는 것 같지만 의외로 기본 용어가 약해요. 제가 이제 전 일원을 한 5년 했잖아요. 네. 초기에 사실 산업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걸 다시 할까 고민을 할 정도인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 2달 전인가 그런 걸 올렸다가 페이스북에 좀 네.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도체 부족하면 그냥 단순화해서 생각하거든요. 바이오야말로 더 사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줘야 네. 앞으로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기초 부분은 딴 데 가서 세미나 안 하겠지만 여기서 좀 해줬으면 해요. 네, 파트 투.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파트 2는 제가 뭐 바이오가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이거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신약 개발 기초 33쪽을 보시면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약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해요. 이제 후보 물질 단계에서는 이제 논문을 보던지 그 적응증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유전자를 분석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기간이 한 2에서 5년 정도 잡히고 있고 이제 비임상과 전임상 단계, 이제 동물 실험, 세포 실험 단계를 이제 지나면서 임상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임상 단계도 1상, 2상, 3상이 있는데 1상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2상은 효과, 3상은 효과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 안정성도 같이 보는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임상 2상의 성공률이 가장 낮다. 그리고 1상 성공률이 가장 높다라는 점을 그냥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후에 신약 허가가 나는 거고 시판이 나는 겁니다. 이제 4상에서 어느 정도 부작용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뭐 4상을 한다기보다는 시판 후에 그냥 암묵적으로 있는 임상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 개발의 단계는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4쪽은 아까 말씀드린 임상 단계별 성공률이 가장 낮은 이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까지는 된 걸 하자는 거죠. 그래도 1상은 상대적으로 쉽기도 하고 요즘 1상에는 그냥 다 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과도 많이 하고 옛날에 막 1상만 나와도 엄청난 것이냐 이게 되게 위험한 말상이었죠. 그때 요즘에는 FDA 이상도 꽤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상부터 참 어려운 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3상은 정말 옛날에 참 잘 몰라가지고 저도 보면 와 다 된 줄 알았다 나중 보면 정말. 네, 이제 여기서 37쪽을 보시면 아까 기초 이제 신약 개발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약 개발 후보 물질 단계도 사실 2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AI 스크리닝이라는 그러니까 게 이해도 나왔어요.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슈레딩거에서 이미 상용화가 되긴 했는데 실제로 뭐 아직까지 뭐 모든 뭐 제약회사에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고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논문을 자체적으로 선별해주고 유전자를 분석해주면서 이게 적응증에 어느 정도 몇 %로 효과가 될 거다라고 AI가 접목된 스크리닝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최성원 연구원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 바이오 자기가 독립해서 이제 직접 펀드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테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엄청 쉬워질 거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진전이 많지 않아요. 아직은 조금 많이 그러니까 이거 뭐 느립니다. 그때 AI가 다 찾아준다 시작을 그러다가 말이 되냐? 내가 말했었는데. 네, 이제 뭐 사실 AI 요즘에는 AI 스크리닝이 좀 될 거다라고 말을 해도 아직은 믿음이 확실하진 그러니까요. 않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기껏해야 논문을 얘네가 분석해 주어서 이런 적응증에는 이런 유전자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후보 물질이 조금 더 뭐 잘 작용을 할 거다 정도지 아직은 뭐 많이 상용화된 단계는 아니고 그래도 이번 연도 내년부터는 조금씩 뭐 디지털 헬스케어가 커지는 중이니까 커지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다루기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바이오의약품 38쪽, 3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의약품이 우리가 요즘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세포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요. 뭐 mRNA 이런 게 다 바이오의약품이에요. 나도 몰랐는데 mRNA는 하도 날려가지고 그 백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하도 공부해가지고 이쪽이 굉장히 첨단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첨단이고 바이오의약품이 대세인 이유는 이제 바이오의약품은 비싸요. 원천적인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취지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FDA 기준 화학의약품 개수가 바이오의약품 대비 10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이오의약품이 매출액으로는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훨씬 비싼데도 잘 팔린다라는 말이죠. 이제 일례로 그렇다는 우리 둘째 자영이 화학 전공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살아요. 뉴저지 사는데 네. 이거 옛날 이제 합성 화학 물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 바이오텍에서 오래 있으셨고 저희 문영춘 박사님이라고 제가 되게 자영인데 자랑하는 것처럼 되죠. 그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전에 한번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초창기였거든요. 이렇게 걸지 못했는데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탑 10 그러니까 의약품 중 8개가 지금 바이오의약품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약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40쪽은 바이오의약품을 세부적으로 이제 분류한 차트를 하나 넣었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물학적 제제, 백신, 뭐 mRNA 백신 이런 것들 다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유전자 재조합, 뭐 세포 치료제, 항체 의약품, 뭐 항체 치료제 다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 추이도 계속 올라가는 추이, 전망을 이제 CAGR을 더 이제 CAGR이 더 급하게 성장할 거라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급한 성장을 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앞서 이제 제약바이오 밸류체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2쪽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밸류체인의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연구개발, 신약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지금 연구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MO랑 CDMO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고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MO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좀 키워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47번에 스마일 커브를 넣은 이유는 연구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연구 개발이 성장해야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얘기를 합시다. 이거 왜냐면 뭐 짧게 적었지만 제가 아침에 무슨 책을 당신에게 사줬던 책을 다시 달라고 했던 이유는 내가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번에 밸류에이션 하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전공을 이쪽으로 한 거는 이제 별개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회계적인 측면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뭐 전공을 했다는 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논문과 그 논문의 임팩트 팩터, 그러니까 논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논문에 실린 데이터인지를 기반으로 했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학회에서 어떤 식으로 오픈을 했는지. 왜냐면 이제 학회가 되게 많잖아요. 뭐 면역암학회도 있고 그냥 뭐 글로벌 바이오 학회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런 학회에서 데이터를 오픈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오픈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약물과 비교를 했을 때 약효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근데 그렇죠. 사실 이걸 왜 내가 이렇게 우리 강하나 연구원 자료 발간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딜레이 됐던 이유가 이런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 고민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말은 짧게 적었지만 굉장히 가능성을 잘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자료들, 여의도의 자료들 보면 결국은 이런 파이프라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가면 이제 막히는 거잖아요. 네.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시장이 커지는 속도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커질 거냐, 뭐 이렇게 단순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갖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갖고 네. 참 이 시장 크기를 어떻게 볼 거냐에 가서 막히는 거거든, 지금. 근데 가하나 연구원은 굉장히 많은 논문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많은 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개하고 싶은 거는, 주니어지만 다르게 접근했다는 걸 좀 알아봐 주시고 많이들 듣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이프라인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이렇게 본 거죠. 네, 저는 논문을 읽어보고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신약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가치를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본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한 거지만 정부의 투자가 뭐 얼마나 증가했냐, 정부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냐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앞서서 약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한가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라이선스 아웃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대를 라이선스 아웃을 했냐, 선급금을 어느 정도 받았냐, 또 바이오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널리스트의 결론은 결국은 어제 자료 나온 날 사실 그 화이자 때문에 뭐 급락해서, 또 우리 정홍식 파트장은 당시 자기가 파트에 맡고 있으니까 와서 뭐 저쪽 해결해. 내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파이프라인 가치를 보면서 우리가 시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빅찬스 아니겠는가 말했는데 다 빠지대. 네. 저는 사실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 하나가, 주가를 이해를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식 보면 네. 내가 자료를 보고서 느꼈던 거는 바이오 사이언스를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바이오팜에 대해서 했고 보령제약 2개였는데, 네. 한번 그래도 기업 분석 쭉 우리 4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갖고 얘기하면서 종목 하나하나 얘기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커버리지는 4개 게시했고 2개는 바이오 트렌드에 맞는 그 바이오 기업을 2개 제시했습니다. 이제 커버리지 기업 4개 중 탑픽은 SK 바이오팜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제 이유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대면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아무리 위드 코로나가 됐다고 하더라도 병원 같은 장소의 특성상 대면 영업이 조금 더 힘들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유럽이 돌파 감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지 않았어서 내년에는 그래도 미국 내 대면 마케팅, 대면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조금은 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게임 있고. 체인지 치료제가 나왔다면 미국도 그게 더 대면이 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제 아직 화이자와 머크 치료제 조금 회의적인데요. 그래? 왜 그래? 내가 더 당황스러운데? 오늘 아직까지도 다들 야, 이제 치료제 다음 내년에는 우리 알약 먹으면 낫는다 뭐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머크 치료제가 83만 원 정도이고요. 5일분이 83만 원 정도이고, 부작용과 안정성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데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머크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건 그렇고. 맞네. 그러면 안정성 데이터가 없다는 말이. 둘 다 없습니다. 둘 다 없어? 네, 화이자도
안정성 데이터가 없고 부작용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5명 중 1명 부작용이 나왔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조금 회의적이다. 아니 근데 뭐 하고- 너 그렇게 회의적으로 말해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오케이. 치료제가 나온 거는 이제 좋지만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돈이 뭐가 우리 100만 원만 먹어줘도 먹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 화이자 백신 맞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서 그래요? 네, 제 주위 분들은 주위에는 없던데? 백신 맞고 고생한 분들이 좀 2030에 많았어서 그거 때문에 좀 좋게 여기서 우리 데이터 갖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바이오팜을 좀 기업 내용을 들어가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걸 우리나라 기업인에도 한 거죠 이게.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만한 신약을 낸 기업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연초에 이만하다 전사한 사람 많아요. 네. 그 신규 상장하고서 이만한 기업 없다를 바이오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그게 14만 원, 15만 원 이랬을 거야 이게. 그쵸? 네, 맞습니다. 20만 원까지도 갔으니까요. 지금 할 때 그건 유효한 거야? 그게.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얘기 좀 해줘요. 나도. 제가 처음에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좀 의심을 저도 했었는데 이제 그래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노바메이트라는 뇌전증 신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신약이 이제 글로벌 탑 뇌전증 신약인 빈펫 UCB 글로벌 빅파마 UCB의 빈펫 대비 해도 약효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막연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57쪽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라코사마이드가 빈펫이거든요. 여기 그래프만 보셔도 제가 비교를 해놓았는데 발작 빈도 감소율 그리고 50% 이상 반응률이 현저히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라코사마이드도 주는데 그거 대비해서도 약효가 더 좋은 거를 그래프만 보셔도 알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뇌전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완전 발작 소실률 이게 이제 완치죠. 완치라는 게 치료제를 먹어서 완치다. 뇌전증은 발작하는 거잖아. 네, 뭐 간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발작을 얼마나 줄여주냐의 테스트를 했는데.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완치가 뭐 치료제를 먹고 완치가 된다가 아니라 치료제를 먹을 때 왜냐면 만성 질환이거든요. 뇌전증도 치료제를 먹을 때 완치가 된다여서 그게 이제 27.5%가 나왔어요. 가장 최근 논문에서. 세노바메이트가 빈펫은 한 4%에서 5%대이기 때문에 한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약효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사실 세노바메이트가 승인이 된 거는 뭐 이제 1년이 넘어갔고 그 후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모멘텀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중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면 영업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정도일 것 같다라는 점. 얘네가 회계상으로 자회사 뭐였죠? 그냥 이름이 SK 라이프 사이언스가 그렇죠. 미국 자회사입니다. 그렇죠. 라이프 사이언스가 거기서 좀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 영업과 그렇죠. 직접 판매. 100% 자회사니까 걔네가 실적 내면 이거 들어오는 거죠, 숫자가. 네, 맞습니다. 내년에 들어온다는 거죠, 숫자가.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잡히긴 했는데 그거를 지금 사장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숫자만 잡히면 네. 인정. 네. 근데 아직은 안 잡힌 거 아닌가? 조금밖에 잡히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유럽 승인도 이번 연도에 났고 유럽과 시너지를 내면서 미국과 유럽 매출 그리고 일본의 라이선스 아웃한 거를 이제 기반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좀 커진 점 그리고 중국 합작법인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중국과 합작법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어떤 있는 게 합작법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국의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제 코프로모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로열티를 조금 덜 받더라도 이제 중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자라는 전략을 잡고 이제 좀 길게 성장을 해보자라고 SK 바이오팜이 이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약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미국에 직접 가서 영업해서 팔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그 위드 코로나 그런 회사가 된다는 거잖아 이게. 네, 그것도 자기가 만든 자체 신약으로
저는 이게 좀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아냐? 꽂힌 사람들이 많았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꽤 오래 쉬었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회사를 되게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할 것이냐, 저도 바이오를 제가 섹터 빈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후보자들도 만나보고 이런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이런 쪽으로 좀 가보고 싶었고, 우리 강하나 연구원이 좀 논문 만나는 밤늦게까지 뒤지면서 하고 있어서 이걸 딱 선택해 온 건 바이오 강하나 연구원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좀 눈에 띄었던 회사였어요. 저는 그냥 SK바이오팜이 더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대학원 때 공부를 했던 분야에서 나온 기존의 약물, CNS 그래? 계열 약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대학원 때 공부했던 부부가 제가 여기서 이제 석사 논문을 냈었기 때문에 좋다라는 확신. 불안해지는데 갑자기 당신 너무 편향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좋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바이오 쪽으로 회사를 갔다면 이런 회사에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던 회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료 나가면서 어제 이제 SK 바이오팜이 탑이라고 했더니 다들 이제 삼바나 셀트리온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려고 했냐 그래서 그거 아니고 이 친구가 이거 꽂혀 있더라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걸 얘기했던 종목이어서.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근데 이건 분명하잖아요. 글로벌 어쩌면 신약 해가지고 직접 뛰어든 최초의 우리나라 기업. 최초의 회사이고 지금 카리스마메이트라고 이제 한 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계속해줘. 카리스마메이트라고 소아희귀 내전증 맞아. 신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2상이 끝났고 맞아. 3상 진입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게 거고. 3상 진입 앞두는 거구나 이게. 네, 이제 2상 결과도 좋다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와 저의 이제 생각으로 그 카리스마메이트가 옛날에 한번 NDA 그러니까 시판 직전까지 갔던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반환된 약물이기 때문에 이거 실패한 약물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카리스마메이트에 대한 논문도 한 3-4개 읽어보면서 본 결과 효과는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전증 약물과 비교를 해도 내전증에 대한 효과가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옛날에 반환됐을 때는 적응증이 뇌전증이었고 이번에는 소아희귀 뇌전증이라는 점만 바뀐 건데, 그때 뇌전증의 효과가 조금 부족해서 반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소아희귀 뇌전증에 조금 더 효과를 보여서 SK바이오팜이 다시 시도를 한 거인데,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고, 소아희귀 뇌전증은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적응증보다 임상 성공률이 높습니다.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 네, 더 비싸고 더 임상 성공률도 높고 조금 더 승인하는데 수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과 이전에 그래도 NDA까지 갔다는 건 안정성이 이미 증명됐다는 점, 그리고 유효성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정이 됐다는 점. 그러니까 내가 가나 연구원한테 배운 게 확실히 전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안정성 테스트가 가장 핵심인 것 같더라고. 안정성이 안 되면 사실 지금 치료제도 안정성이 좀 문제가 되니까. 나도 바이오를 약간 잘못 공부해왔다는 게, 기존에 이제 안정성 테스트하면 이렇게 난 이거 갖고 이렇게 쟁점이 되는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논문에서는 이게 쟁점이 되나면 우리도 잘 몰랐어. 나는 이게. 그래서 아까 그래서 당신은 치료제도 자꾸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저는 치료제를 먹고 다른 병을 얻거나 더 아프면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났더라도. 그럴 리가 있어. 이게 다음에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타핑만 합시다 그냥. 네, 그래서 뭐 카리스마메이트의 시판 시에 이제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UCB도 뇌전증 신약만 뭐 몇 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CNS계의 절대 강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SK바이오팜을 봤습니다. 바이오 담당자분들은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는 직접 대면 세미나 하시면서 좀 상세히 더 물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제약도 할까요? 타픽이니까? 아니 하지만. 보령제약도 제가 뭐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80조? 네, 80표. 네. 보령제약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질환 포트폴리오가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코로나의 타격이 아예 없었더라면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탑픽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보령제약과 같은 경우 영업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예요. 영업력이 뛰어난다는 걸 어디서 제가 확인을 했냐면 카나브라는 고혈압 신약을 보령제약이 옛날에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자체 신약을 개발한 거죠. 카나브도 오리지널 고혈압 신약으로 단일제로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고혈압 고지혈 산업 자체가 복합제가 훨씬 더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카나브 패밀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나브 패밀리의 성장세를 보면 보령제약이 얼마나 고혈압과 고지혈 종합병원의 영업력을 잘 쌓아놓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보령제약이 항암제 영업력 1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젬자라고 일라일리의 항암제를 브랜드 도입, 브랜드 인수라고 LBA라는 전략이 있어요. LBA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된 후에 그 브랜드를 사서 브랜드를 도입하고 인수한 후 독점적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라일리의 젬자 항암제를 인수하면서 100억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이제 매출을 내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저번 달 LBA를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는 CNS 계열 자이프렉사 조현병 치료제를 브랜드 도입 인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성질환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 좋은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두 브랜드 인수 다 일라일리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일라일리와의 좋은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암제. 너무 막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내용들이어서. 이제 보령제약과 같은 경우는 전통제약사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재밌다라고 재밌죠. 생각을 했고 매니아가 오픈 이노베이션도 많죠. 많이 그러니까. 해서 바이젠셀로 대박을 냈던 회사이고 뭐 지금 또 들고 있으니 대박을 내고 있고. 그렇죠. 항암제인데. 네, 가장 항암제인데. 파워풀한 우리가 딱 암이라는 공포 때문에 항암제 딱 있으면 일단 좋아하고 네. 제일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항암제라는 시장이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각광을 많이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암제의 영업력 1위인 보령제약은 당연히 보고 가셔야 한다. 그리고 바이젠셀의 파이프라인이 요즘 기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젠셀이 이제 임상 2상, 3상, 후기 임상으로 들어가면 보령제약이 임상에 같이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시고 보령제약도 요즘 많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서 내년 매출 회복이 조금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크게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탑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하나 연구원이 어떤 그런 특징을 살려서 저희가 보시면은 네오 이문텍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회사죠. 네오이문텍이 굉장히 독특하고 멋진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되게 조심스러워하면서 네. 이 종목과 그 다음에 그 장외 기업이죠. 네. 펜토 바이오메드 이 두 종목을 다 실어놨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시도를 앞으로 계속 해보실 거죠. 좀 우리가 이제 내가 바이오를 좀 다르게 해봤으면 하는 말을 당신한테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바이오를 볼 때 트렌드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 트렌드에 맞는 기업을 보자. 그리고 그러나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만 보자라는 저는 전략을 짜고 앞으로 바이오를 볼 예정이라서 이 두 기업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글쎄요,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대면 세미나에서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들어가고 또 저한테 쓰고 싶은 자료가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쓸 수 있겠어 요즘 바빠서? 그래도 써야죠. 그래 원래 근성 있는 친구여서 이렇게 제가 강하나 연구원 되게 근성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굉장히 돕기 어리게 일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약 바이오는 강하나 제목은 좀 당황스러워. 이렇게까지 강하나를 강조하고 싶었나 했지만 하여튼 첫 자료니까 강하나가 2020년에 정말 우리 바이오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탑픽은 아까 저기 SK 바이오 판각 보령제와 하셔가지고 듣고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후에 많은 앞으로 좀 네. 자주 출연하셔서 바이오 내년에 해볼만 할 것 같아서 내년에. 왜냐면 저희들은 내가 올해 장을 올해도 별로 안 좋게 봤고 내년도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질 않아서 바이오가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공부 좀 더 해보는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첫 발을 잘 내딛었으니까. 어때 소감은 어때요? 오늘 해보니까? 조금 떨리긴 하지만 난 전혀 그게 당신이 떨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전혀 떨지 않아가지고 내가 와, 이 친구 당차다. 정말, 와, 기억나요? 네, 맞아요. 와, 이렇게 당차냐? 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막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떨리나게 놀랍네요.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고민하시죠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네. 네, 그거는 제 철학이니까 네.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